자, 지금 현재는 남부 집단군 독일이 치고 나가면서 조공을 하는데 지금 진격은 쭉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키예프 포위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 남부 집단군은 다시 한번 쫙 헤쳐갖고 여러 분산된 목표를 공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북쪽부터 보자면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지금은 하르키우라고 하는 하리코프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북쪽에는 제6군이 저 하리코프 방향으로 진격을 하기로 했고요. 그 사이에 제1기갑 집단이 다시 그 전력을 모아서 중간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역 돈바스 자원지대를 석권을 하고 또 유전지대가 펼쳐져 있는 카프카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카프카스의 관문인 돈강 하구에 있는 로스토프로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한 곳을 지금 처치해야 됩니다. 저 흑해 남쪽으로 쭉 삐져나와 있는 바로 크림반도를 석권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저걸 놔두고 가면 안 되나요? 이 크림반도는 딱 지도를 보시면은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 목표가 저 카프카스인데 카프카스로 들어가려면은 돈강 하구를 거쳐서 로스토프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지만은 저기 밑에 보시면은 크림반도를 거쳐서 넘어가면은 뭔가 좀 빨리 갈 것 같지 않아요? 가스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훨씬 덜 돌게 돼요. 바다. 네, 그러면서 그쪽 길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접근로이고 무엇보다도 크림반도가 소련의 수중에 넘어가 있으면은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독일군 남부 집단군의 주력이 저 로스토프 카프카스로 들어갔는데 크림반도 쪽에서 역으로 다시 치고 올라오면은 옆구리가 또 강타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저 크림반도는 소련 흑해 함대의 핵심 모항인 세바스토폴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를 갖고 있는 한 소련군은 흑해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딜 공격할 수 있냐면은 독일의 중요한 동맹국인 루마니아 계속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근데 루마니아엔 뭐가 있죠? 유전. 그죠. 독일의 생명선인 플로에슈티 유전이 있습니다. 저 크림반도에서 폭격기 띄워서 플로에슈티까지 폭격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7월 13일 날 흑해 함대의 항공기들이 플로에스트 유전을 폭격을 합니다. 그럴 때 9,000톤의 석유가 처음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또 며칠 뒤에는 또 한 번의 공습이 이루어져서 2,000톤의 석유가 다 이제 파괴가 되는데 이때 파괴된 양이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이때 소련에 들어가 있던 독일 기갑사단 전체에 5번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네. 그러니까 한 번 경험을 해본 이상 저걸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흑해의 불치망모인 겁니다. 크림반도는. 그래서 반드시 독일군 입장에서는 저 크림반도를 석권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 작전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크림반도가 공략하기가 만만치 않은 정말 천혜의 요새예요. 천혜의 요새. 항상 양쪽에서 다 그랬죠. 저는 이 독소전쟁사 공부하면서 크림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사실 우리 크림반도 하면은 옛날 크림전쟁, 나이팅게일과 경기병여단의 돌격으로 유명한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저길 뜯어보게 되면서 야, 되게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나 그 생각을 해요. 저 크림반도가 생각보다 좁지가 않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면적 합친 정도 꽤 큰데다가 더 골치 아픈 거는 저 입구가 너무너무 좁아요. 지역. 예. 네.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 넘어가는 저 사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볼까요? 뭔가 저 사이에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짤록짤록하게 있잖아요. 근데 더 확대해 보면은 저희가 진짜 좁은 통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게 바다가 연결이 돼 있긴 해요? 아니면 아예 육지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육지가 아주 작게 연결돼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제일 서쪽에 보이는 페레코프 지역이라는 데입니다. 그 페레코프 지역에 조기로 육지가 딱 연결돼 있어요. 그럼 바닷길은 막혀 있네요. 네, 그래서 페레코프 지역이 근데 되게 좁아요. 한 7km에서 8km 정도 폭밖에 안 됩니다. 육지는 저기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그나마 통로를 쓸 수 있을 만한 데가 이제 총가레협이라는 데랑 아라바트 사추라는 데가 있는데 저기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어요. 저거는 우리 왜 동해안에 석호들 있잖아요. 네. 경포 그런 것처럼 제일 동쪽에는 거대한 사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라바트 사취라고 하는 게 거의 100수십 킬로미터 있고 여기 살짝 떨어져 있어요. 왜 우리 경포나 그런 데도 끝에 여기 살짝 떨어져 있잖아요. 바다로 통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게 떨어져 있고요. 그 중간에 총가레협이라는 데가 있는데 총가레협도 한 폭이 한 200m, 300m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물이 막고 있는 거예요. 살짝 우리 복습을 하면 러시아 내전 때. 예, 러시아 내전 때 1918년부터 1921년까지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이 싸웠는데
반혁명 세력의 맨 마지막 최후의 저항 근거지가 바로 저 크림반도였고요. 푸른제가 군대를 이끌고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네. 그리고 저 페레코프 지역을 해서 주 공세로 해서 저길 뚫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 페레코프 지역을 뚫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밑에 이슌 통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슌이라는 도시가 네. 있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호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소금 호수가 많이 있어갖고 통로가 한 5km짜리 폭이 한 3개 정도 있어갖고 또 저기서 한 번 더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너무 좁은 겁니다. 저런 핵심 묘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방어하기에 최적인 곳. 그러네요. 물론 저길 뚫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갑자기 평원이 쫙 펼쳐져요. 어. 그래서 한 100km 동안에는 거칠 게 없는 초원이 펼쳐집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신나게 가다 보면은 흑해 연안에 도달하게 되면은 다시 산맥이 가로막아요. 저 산맥이 대략 우리 한 태백산맥 정도 높이입니다. 오. 최고 한 1,500m 정도까지 되는 산맥이 쫙 가로막고 거길 넘어가면은 이 러시아의 유명한 휴양 도시 얄타가 있죠. 얄타, 예. 나중에 얄타 회담이 벌어지는. 그래서 저기도 되게 험준하고 가장 저기서 중요한 요지라고 하면은 세바스토폴이 있는데 그 세바스토폴 쪽은 또 공략하기가 어려운 정말 방어를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저기까지 갔을 때 엄청난 딜레마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바스토폴을 차지해야지 그냥 크림반도 전체를 차지했다고 볼 수도 맞아요. 있는데 저 세바스토폴과 저 동쪽 끝인 케르치까지를 다 점령해야 되는데 근데 양쪽을 둘 다 한꺼번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저길 또 페레코프 지역을 통과한 다음에 갈라져서 두 군데로 갈라져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커. 그래서 이 크림반도를 놓고서 독일 장군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뚫어야 될까도 고민이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진출을 해서 그 다음 교두보를 어디로 삼을까 점령해 나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독일이 해군만 제대로 있었으면 바다에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렇지. 바다에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네. 그러면 일단 남부 집단군은 그래도 지금 초반 어려움을 딛고 잘 전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방해 요소만 없으면 좀 쉬운 공략이 되는 거예요. 저기를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문제인데 저길 딱 들여다봤을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지금은 자연적인 제가 지역만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저기도 역사가 서린 곳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저 자연 지형을 가만 냅뒀겠어요? 저기다 플러스해서 요새화시킨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페레코프 지역에 설치해 놓은 무시무시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튀르크 방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을 직접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저기 지금 엄청난 구덩이가 있죠. 저게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맞아요. 저게 자연적인 골짜기가 아니라 사람이 옛날부터 판 겁니다. 저건. 50m 이상 파여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게 깊이가 15m가 넘고 폭이 거의 3, 40m씩 되는 와. 저런 거대한 방벽이 저 폭 8km의 지역 전체를 꽉 차고 가로질러 있는 거예요. 와.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저 가면? 네, 지금도 저 잔해가 좀 남아 있습니다. 와, 저기 진짜 그냥 죽음의 무덤처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게 예전부터 저 지역에 살고 있던 크림반도의 타타르족들이 있었잖아요. 네. 크림 타타르들이 저 지역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 같은 이런 북쪽에서부터의 침략자들을 막기 위해서 오랜 세월 저 구덩이를 파놓은 거예요. 정말 오래된 시설이네요. 성은 없지만 엄청 큰 해자네. 지금 얘기를 듣다가 저게 대대로 마련된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대로 마련된 것 중에 크림 타타르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예. 그러면 저기 뭐 몽골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예. 13세기에 징기스칸이 러시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의 러시아 그리고 남부 그다음에 이제 크림까지 여기가 그 몽골인들의 지배권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몽골 계통하고 튀르크 계통하고 섞이게 되면서 이슬람화를 했던 거예요. 나중에 모스크바 공국과 러시아 제국의 정복이 되는데 끝까지 남았던 국가가 바로 이제 크림 칸국입니다. 사실은 유목민족이니까 전투력이 뛰어나서 네. 유목민족의 전통적인 그 전쟁 수행 방법, 그러니까 기동력 그리고 유인 그리고 매복을 워낙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크림 타타르인들이 모스크바를 한번 턴 적도 있어요. 예. 그만큼 끝까지 그 전투력을 보존했는데 그럼 크림 타타르인들은 이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예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 그럼 그때 당시에 기마 유목민족이 거기를 점령했다는 건 이 앞에 방벽 만들어 놓고 함정 파놓고 막 막다가 들어오면 이제 벌판 싸움이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너무 이들에게는
좋은 요새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포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뚫리지 않는 그리고 완전히 그 남공불락의 요새였었는데 러시아군도 이제는 대포를 받아들여서 포병 병력을 사용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네요. 이 크림 강국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긴 하는데 그런 어떤 전투력을 가진 민족이 바로 크림 타타르인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후세 사람들도 저걸 갖다가 이용을 안 하겠어요? 저 튀르크 방벽을 중심으로 해서 저 일대의 앞뒤로 방어선을 빽빽하게 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튀르크 방벽 앞쪽에 삼중으로 방어선을 쳤습니다. 10km 전방에 한번 또 쫙 그 일선 방어선을 치고 그 뒤 5km에다가 또 방어선을 치고 그 뒤 2km에다가 삼중 방어선을 치고 거기에 병력을 갖다가 차곡차곡차곡 깔아놓고 거기다가 또 그 사이사이에 용치와 대전차 장애물들을 갖다가 촘촘하게 10,000개 이상을 박아놔갖고 강력하게 요새화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다른 아까 얘기한 총가대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병력들을 미리 교두보 장악하게 해갖고 그쪽으로도 이제 철저하게 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웬만한 방어 라인이라면 뭐 독일군이 이렇게 뽑아내고 뭐 요새 같은 경우도 뭐 중포 이상을 가지고 와서 부수시고 뭐 이건데 저건 사람이 못 뚫을 것 같은 방벽이거든요. 그리고 그 방벽을 앞뒤로 해서 촘촘히 또 이 요새를 깔아놨다라는 거는 아무리 독일인이지만 안 될 것 같은데 이때 이름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마인슈타인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깨질 것 같지 않은 네. 이 거대한 방어선을 갖다가 깰 임무가 운명의 장난과도 같이 만슈타인의 어깨에 떨어집니다. 이것도 참 역사의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저 11군 사령관은 만슈타인이 아니었어요. 오. 불과 9월 초까지만 해도 쇼베르트 상급대장이라고 다른 지휘관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부 집단군에 있던 만슈타인이 후임으로 이쪽에 파견이 되게 되죠. 그래서 만슈타인은 방어진을 깨기 위해서 이 구상을 하죠. 그 방법은 뭐냐면은 있는 전력 없는 전력 다 빌려오자. 핵심은 저렇게 강력한 방어선을 뚫기 위해선 역시 강력한 화력으로 한 번에 확 이 무너뜨려야 되고 네. 일단 뚫으면은 빨리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적이 후방으로 퇴각을 해서 다시 한번 방어선을 치지 못하게 그 다음에 기동부대를 밀어넣어서 거점을 갖다가 장악해버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험준한 지형을 공격하기 최적화된 부대들이 산악부대들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제 49 산악군단을 갖다가 또 불러오기도 하고 또 강력한 독일 공군을 싹 불러오기도 합니다. 수많은 극강화 폭격기와 수평 폭격기를 다 불러와서 한 번에 집중 타격을 하고 구멍을 뚫는다. 일단 구멍이 뚫리면은 후속 이제 산악군단들과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동부대로 무장친위대 라이프 스탄다르트 아돌프 히틀러 LAH 여단을 갖다가 밀어넣기로 합니다. 아, 나가 일로 가는 건데. 네. 근데 그러려면은 또 뭐가 중요합니까? 공격을 하는 동안 방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측면은 우리 루마니아군에게 맡긴다. 그래서 루마니아 3군을 옆쪽에다 배치해갖고 루마니아 3군이 일단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사이에 독일군의 모든 화력과 기동력을 모아서 구멍을 뻥 뚫고 석권을 한다.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9월 24일에 튀르크 방벽에 대한 총공세를 개시합니다. 이때의 공격 패턴을 보면은 왜 우리 프랑스 전역에서 수당 돌파 작전 있지 않습니까? 그때랑 되게 비슷하게 전개가 돼요. 롤링 폭격이라고 하죠. 계속 교대로 폭격을 해갖고 방어선에 있는 적들이 고개를 못 내밀게 만드는 그 공격을 여기서도 펴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돌파할 때는 이제 뮤중앙을 건너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 방벽을 넘어가는 거죠. 네, 방어선을 하나 돌파하는 거죠. 저 당시에 진짜 독일이 그동안 1차 세계대전 때부터 갈고 닦았던 이른바 슈토스투펜 전술 있잖아요. 네. 그걸 여기서 다 선보입니다. 그날 맹폭격과 함께 계속 전진하는 탄막 사격을 통해서 보병과 돌격공병들이 같이 들어가서 화염방사기로 막 지져가면서 이제 밀고 들어가는 그 공격을 갖다가 계속 펴갖고 드디어 저길 갖다가 3일 만에 무시무시했던 튀르크 방벽까지 뚫어냅니다. 안 뚫릴 것처럼 보였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조금만 가면 저 앞에 이슌 통로까지 돌파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전투는 항상 우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안 그래도 불안하게 옆을 맡겨놨던 측방에 루마니아? 루마니아. 루마니아군 전선으로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루마니아군 밥값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독일군 후방에 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11군의 테러가 맞아요. 그쪽 보급로가 차단되죠. 그죠? 그러니까 11군 측면이 뻥 뚫리고 여기서 루마니아군이 쫙 무너지게 돼요. 루마니아군이 이때 야, 한쪽은 아직도 오데사에서 절절매고 있고 여기서 또 소련군한테 얻어맞으면서 순식간에 30km를 패주하게 돼요. 아 이탈리아군보다 못하네. 이러다 보니까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원래 돌파를 했으니까 후속 부대로 밀어넣기로 했던 산악군단을 지금 일로 밀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련군 18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다시 그쪽으로 유턴해서 백으로 보내고 그리고 아까 기동부대로 투입하기로 했던 엘라하 여단도 그쪽으로 지금 다 보냈습니다. 이 어려운 요새를 뚫고 뚫어서 이제 됐다 싶었을 때 저희 루마니아 뚫렸는데요. 휴턴에서 돌아간 산악군단. 자, 일단은 돌아갔으면 이 소련군을 막아내고 다시 요새 공략을 시작해야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남부 집단군이건 만슈타인이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크림반도는 이 상태로 봉위해 놓고 드네프르강 동안 하구에서 계속 밀려오고 있는 소련군 9군과 18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11군의 산악군단과 일부 병력들이 정면을 갖다가 상대를 하고 그 사이에 지금 키예프 포위전을 마치고 내려오고 있는 제1기갑 집단이 소련군의 뒤통수를 치는 역시 또 하나의 포위 선멸전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 당시 제1기갑 집단이 모스크바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부대를 떼주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기동력이 살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려와 갖고 드디어 일주일밖에 안 된 10월 7일에 소련군의 배후를 차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베디안스크에서 이 2개 야전군을 포위를 해갖고 이제 섬멸시키나 싶었는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가만히 있어봐. 루마니아 군 없고 이탈리아 군은 여기 아니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지? 독일군이 약해진 게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네. 포위를 했는데 아 촘촘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 성기구나. 그 사이로 이제 소련군들이 점점 더 많은 수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전부터 빠져나가는 연습들을 이제 꽤 이제 경험해 네. 왔었죠. 소련도 이제는 미련을 버리고 이제 눈치 봐서 빨리빨리 빠져나가겠다 해갖고 여기서도 9군과 18군을 완전 섬멸하진 못해요. 그러면서 줄줄 새나가면서 이들이 돈바스와 로스토프 방향으로 쭉 이제 가면서 조금씩 방어 태세를 갖다가 재정비합니다. 이러면 뒤에 얘네들을 놓고 다시 또 이 크림반도로 들어가기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력들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제1기갑 집단과 11군의 산악군단, 사실 이렇게 산악군단은 돌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 돈바스와 로스토프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도 부족하니 옆에는 누굴 데리고 가요? 루마니아 군 또 데리고 가요? 근데 루마니아군은 사실 좀 많이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루마니아군은 공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저 옆에 보면 아조해 요 해안 있잖아요. 네. 너희는 해안을 지켜. 경비대나 네, 해. 해안 경비나 하고 옆에 형님의 군대니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면서 이탈리아 군단을 손을 붙잡고 이제 가게 됩니다. 야 저는 이탈리아군이 지금까지 누구보다 더 신뢰받는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적어도 루마니아군보다는 이탈리아군이 더 그래도 신뢰를 받는. 메스 장군께서 지금 다른 몇 번의 전투를 통해서 얘네들 그래도 기동력도 있고 의지도 있네라고 지금 확인을 받았잖아요. 기대됩니다 이탈리아군. 하지만 이때가 몇 월 달입니까? 이때가 지금 10월 이제 중순으로 들어섭니다. 라스푸티차. 네. 여기서도 이제 라스푸티차의 계절이 온 겁니다. 여기서도 로스토프가 멀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네. 같은데 여기서부터 또 독일군의 공격 페이스가 확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 지역은 중부집단군 구역보다 철도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통계 갖다가 하나 보면은 원래 남부집단군이 10월 달에 보급 열차로 724편성 한 편성이 보통 뭐 열 몇 냥 붙여서 가는 거잖아요. 이걸 724편성을 받았어야 됐는데 실제 도착한 거는 채 200편성이 안 됩니다. 30%가 안 돼요. 그럼 뭐 제대로 먹기조차 제대로 쉽지 않겠네요. 네. 최소한의 보급도 받기 힘든 상황.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대들에게 보급을 골고루 나눠줘서 할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부 집단군 입장에서도 이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때부터 고민이 엄청나게 그러네요. 드는 거죠. 그러면서 룬트슈테트와 크라이스트는 그래도 정치색이 조금 덜하고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원래 작전 목표를 다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다. 지금 저기 보면 하리코프와 로스토프 사이에 돈바스 지역이 굉장히 펼쳐져 있지만은 저길 다 장악할 수가 없다. 너무 넓어서.
너무 넓어서 좀 돈바스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남쪽 해안으로 붙어갖고 로스토프만 장악하자. 현실적으로 하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보급품을 갖다가 다 1기갑 집단에 몰아줘갖고 1기갑 집단 병력이 어떻게든 카파스의 관물 로스토프만 장악을 하고 거기서 멈추자. 겨울 나자. 네. 그래서 저기서 겨울나게 하면 될 거다. 그러면 히틀러도 나중에 승인을 해주겠지. 이 정도로 지금 넘어가기도 한 겁니다. 하긴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보급에 있어서 최악은 동장군보다는 진흙장군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겨울을 부딪히게 되면은 제대로 된 도시 안으로 못 들어가면은 이건 또 이제 겨울에 엄청난 피해를 줄 거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 같은데요. 그러면 이 로스토프는 어떤 데입니까? 일단 시청자 여러분이 로스토프 검색할 때 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게 러시아엔 로스토프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로스토프는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아주 고색 창연한 도시거든요. 그리고 남쪽에 이 로스토프가 있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이 북쪽에 있는 로스토프는 로스토프 벨리키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스토프는 돈강 유역에 있다고 해서 로스토프 나 도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한 2년 전에 엄청나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로스토프 나 도누가 오르내렸었는데 러시아의 용병 그룹인 그 바그너 그룹에서 그 반란 비슷하게 느꼈을 때 그 거점이 바로 로스토프 나 도누였거든요. 근데 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카프카즈로 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고 여기를 장악하고 있으면 카프카즈의 유전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저기를 뺏기게 되면 그걸 못 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독일군이 여기를 점령하러 들어가는 건 저 남쪽에 있는 카프카스의 유전을 먹기 지대를 위해서. 갖다가 먹기 위해서. 유전지대도 중요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이란까지 가기 때문에 이란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북아프리카에서 이리트를 거쳐가지고 가면은 딱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저 아조우해로 돈강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강이 또 굉장히 큰 강인데 이 강이 중간 지대에는 사람이 별로 안 살기 때문에 도하점도 별로 없고 거기는 교통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딱 이 돈바스에서 카프카스로 들어가는 이 돈강 하구의 로스토프가 교량도 있고 여기로 철도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토프를 통해서 사실상 카프카스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의 보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전지대를 점령하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석유를 갖다가 캐내면은 다 이 로스토프로 씻어 날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차후 공격을 실시하기 위한 그래서 돈강의 동쪽 연안을 장악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그 교두보를 바탕으로 발전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지금 여지껏 얘기를 들으면 모든 준비가 잘 된 것 같다가 항상 문제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네. 이 로스토프 공격은 뭐 문제 없이 갑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아무리 보급품을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공격 방향이 하나가 되면은 상대도 바보가 아닌데 알고 있죠. 그 창끝만 계속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소련은 점점점 후방으로 가면서 보급 기지들과 인구 밀집지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어디서 병력을 또 끌어오겠어요? 저 카프카스에서 또 병력들을 엄청나게 징발을 해갖고 여기서 또 야전군을 하나 또 편성합니다. 네, 그래서 끝도 없이 나와. 56군을 편성을 해서 로스토프로 향하는 독일군 1기갑 집단의 예봉을 계속 카운터펀치를 날리게 되죠. 자, 이 와중에 돈바스에 소련이 노리는 또 다른 공략 지점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또 하나 이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누굴 눈길이 가게 되냐면 동맹군. 미니카 타고 다니는 친구들. 그렇죠. 쟤들 뭐 타고 다니는 것도 별거 아니던데? 라고 하면서 저 옆에 돈바스 쪽으로 같이 오고 있던 이탈리아 원정군단을 좀 건드려볼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탈리아군이 지금 독일의 17군과 지금 1기갑 집단 사이에 약 100km 정도를 이탈리아군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약한 고리를 네, 여기를 지금 이탈리아 함께 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전쟁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약해진 곳이 있다 그럼 무조건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뭐 약점을 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돈바스는 이번 러우 전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셨겠지만은 크게 보면은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 두 개 지역을 갖다가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격전지. 지금 네. 격전지이기도 한 곳이네요. 네, 여기가 도네츠강 분지 지대라고 도네츠 해서 분지. 이걸 돈바스로 부르는 건데 이 두 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 도네츠크주의 주도가 스탈리노였고 그리고 루안스크주의 주도는 또 보로시노프그라드였어요.
이름을 보시면은 이거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 도시 이름만 들어도 여기가 어느 정도 중요한 도시구나라는 게 느낌이죠. 그죠? 근데 스탈린그라드보다는 좀 떨어진 거죠. 그렇지, 스탈리노니까. 약간 2급. 1급은 아니고 2급. 근데 소련은 약간 도시 이름에 항상 사람 이름 갖다 붙이는 게 예, 예. 전통 같다. 특히나 중요한 곳일수록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탈린은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보로실로프의 이름을 딴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처럼 네. 스탈린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을 때 그 이름을 따게 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산업화 때 허벌판에 공장이 막 들어서고 도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 어떤 이름 지을까 하다가 우리 그 서 기장님의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 눈길도 끌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지원도 많이 해주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그러니까 스탈린에 관한 지명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도 보니까 이쪽에 보로실로프도 하나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뭘 붙일까 하다가 오늘날의 그 루안스크라는 도시에 이제 보로실로프그라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인 건데요. 보로실로프는 사실은 출생이 그쪽은 아무 상관이 없고 굳이 연관성을 찾자면은 러시아 내전 때 그 보로실로프가 제1병 군단으로 활약했던 곳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그다음에 러시아 남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야 루안스크 정도는 네가 한번 이름 써봐라 해가지고 보로실로프그라드로 바뀌고요. 1935년에 이름을 바꿨는데 1958년까지 보로실로프그라드로 불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말에 프루시초프가 집권한 다음에 그러니까 스탈린을 격하할 때 야 그 보로실로프그라드 옛날로 돌려 해가지고 다시 루안스크로 보내다가 프루시초프가 또 실각하고 브레즈네프가 집권했을 때 브레즈네프는 옛날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다시 1970년부터 1991년까지 다시 또 보로실로프그라드로 불렸습니다. 1, 20년 단위로 계속 도시 이름이 바뀌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사 연구하는 사람들, 소련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책까지 있었어요. 지명 변화를 이렇게 딱 정리했는데 그 책 두께가 이만합니다. 저도 뭐 그런 거 한번 찾아봤는데 스탈린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6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스탈린그라드고 그다음에 우리 저희 모스크바 방어전 때 툴라 옆에 있었던 스탈리노고르스크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도 있었고 또 스탈린스크라는 도시도 있었고 스탈리니리 그리고 방금 얘기 나온 스탈리노 네. 그리고 또 생뚱맞은 거는 타지키스탄에서도 이걸 붙여갖고 지금의 두샨베 거기가 이 스탈리나바드라는 아바드란 말이 그쪽 말로 도시란 뜻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스탈린 아바드 하면 스탈린의 도시란 뜻이겠죠. 근데 연관은 없죠. 밑에서 알아서 긴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아마 스탈린 서기장의 이름을 붙이면 뭔가 좀 지원이 더 있겠지 그걸 노린 게 아닐까요? 근데 문제가 지금 이곳은 이미 스탈리노잖아요. 네. 도네츠크가 아니라 스탈리노잖아요. 여기가 독일군이 점령을 하면 왠지 거기에 점령을 내준 소련군은 그렇죠. 다른 지역보다 더 신경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10월 중순에 이제 독일군이 중심이 돼서 스탈리노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후에 이 주변 정리를 누가 했냐면 이탈리아군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리노 북쪽에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도시를 이탈리아군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가 바로 니키토프카라는 것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감히 우리의 스탈린 이름을 가진 스탈리노를 점령해 안 되겠다. 바로 반격이다. 그러면서 소련군이 이제 17군과 1기갑군 사이에 그 이탈리아군이 지금 안정화시키고 있는 소탕하고 있는 이 지역으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던 게 이탈리아군의 80보병연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연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련군이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이탈리아군이었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땐 도망쳤을 겁니다. 그걸 바로 항복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런데 이탈리아군이 이때 탄약과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5일간을 무려 버텨냅니다. 그때 이탈리아군 다른 부대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특히 민첩한 부대, 젤레레 사단. 젤레레 사단은 가용한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서 이 연대에 대한 구원 작전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군이 5일을 버텨내면서 무려 야간에 도망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소련군도 사실 여기를 공격하면서 진이 다 빠져요. 그러면 소련군의 반격도 멈추게 됐고 이 전투를 기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탈리아군은 이제 자신감도 생겼지만 그러겠네. 메세는 더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전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련이 좀 들어와 있는 소련의 돌출부를 제거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데 그때 독일군이 이제 더 큰 걸 하나 또 합니다. 바로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셨던 1기갑군이 이제 로스토프 공격을
준비를 했던 시점이었고 11월 이제 말에는 로스토프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11월 말에 소련군이 또 이제 이 일대에서 반격을 해옵니다. 근데 오히려 소련군이 공격하기 전에 이탈리아군이 우리가 전선을 좀 더 먼저 안정시켜야겠다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을 먼저 이탈리아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군이 이제는 그냥 방어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차후에 소련군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뭔가 돌출부를 또 우리가 안정시켜 놔야겠다. 우리가 전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독일군이 일기각군이 잘 가는 거를 우리가 오히려 엄호해주고 후방을 안정시켜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능동적이네요. 네, 공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탈리아 이제 토리노 사단이 여기서 중심이 돼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페토프카라는 곳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광산도 많고요, 공장 건물들도 많고요. 이 도시가 워낙 이제 공업 도시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구조물들이 자연스럽게 소련군의 강력한 방어 거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되게 치열한 전투가 이뤄졌고 이탈리아군이 이 마을이나 아니면 건물들 하나하나를 점령해 가는 시가전 형태. 야, 시가전을 했다고요, 이탈리아군이? 이탈리아군도 합니다. 네. 타조 깃발 휘날리면서 시가전을 하는 광경. 게다가 이 전투가 12월 시점이에요, 지금. 겨울에 소련군이 총 반격을 해 들어오는 바로 그 그렇습니다. 시점입니다. 그때 이탈리아군이 뭔가 능동적으로 작전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군의 소총이나 기관총이 얼어붙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원래 옛날 이탈리아군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맘마미야. 총 다 버리고 갔겠죠. 네. 근데 이탈리아군이 총을 오히려 불로 이렇게 녹여서 다시 전선에서 계속 싸우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탈리아군이 이탈리아군답지 않은 공격을 계속 이어나간다. 이 이탈리아는 어느 동네 군대인가요? 토리노 같은데 토리노. 그러니까 약간 북쪽 북쪽이네. 지방에 예전에 알프스와 좀 밀라노. 가까워. 추운 데서 조금 이렇게 해봤던 사람들. 동계 스포츠에도 약간 익숙하고 그렇죠. 예, 네. 이런 부대들이 오니까 네. 이거에 굴하지 않고 감투 정신을 발휘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도중에 12월 12일 날 갑자기 안개 속에서 이탈리아군에게 느닷없이 적이 하나 나타납니다. 불길한데. 코사크 기병대 어? 2개의 중대가 이탈리아 부대에게 돌진을 해와요. 이게 지옥에서 온 군대인데 이게 코사카 기병이면 옛날 이탈리아군이랐으면 아마 더 황지백산. 황지백산. 이게 목다는 전문 부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코사카가. 근데 이탈리아군이 침착하게 소총과 기관총으로 대응을 하면서 접근전을 계속하면서 코사크 부대를 격퇴합니다. 우와. 토리노 사단의 사단장이 우오데 카를로스라는 장군인데 별명 자체가 제네랄 아반띠입니다. 앞으로 가는 장군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항상 병사들보다 부대의 제일 선두에서도 진두지휘하는 그런 성향의 인물이었었는데 이 사람도 이날 안개가 많이 끼어 있고 갑자기 코사크 부대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뭐가 이상하다 싶어서 정찰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필 소련군의 기관총 사격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단장이 최전선에서 전사했어요. 이탈리아군 내부에도 이거는 정말 강한 인상을 남겼고 독일군도 이 사람한테 철십자 훈장을 수여를 하게 됩니다. 전투는 계속돼요. 그 이후로도. 근데 결국에는 이탈리아군이 소련의 어떤 그런 방어선을 밀어내면서 이 카제페토프카와 이 주변 일대를 다 이탈리아군이 점령을 하면서 전선 자체를 단축시켰고 독일군과 연결을 강화했고 돈바스 지역의 이 방어 라인을 단단히 하는데 이탈리아군이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군의 모든 평판을 단 한 번에 뒤집는. 이탈리아도 학습을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결국 이탈리아군이 비록 장비가 열세하고 뭐 이렇게 하다 하지만 끈기 있는 전투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단급 이상의 전투에서는 이탈리아가 여전히 미숙함이 있지만 적어도 소부대 전투에서는 이탈리아군이 독일군 못지않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군 사령관 메세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군의 한계와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방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스탈리노까지는 확보를 했지만 루안스크, 보로실로프 그라드까지는 가지는 않았고 결국 이 41년 말에 돈바스 지역의 확보는 어떻게 보면 독일군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절반의 성공에 좀 그쳤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탈리아군의 이러한 화력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또 낳게 됩니다. 절반의 성공을 했는데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돼요. 무솔리니가 우리 이탈리아군의 이러한 활약을 보면서 러시아 전선, 이 독소 전쟁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고 히틀러와 같이 잘못된 학습을 한 거네요. 네, 1942년에는 병력을
크게 진강시켜서 이제는 한 개 군단이 아니라 야전군 22만 명 규모의 그야말로 러시아 이탈리아군을 파병하게 됩니다. 이제 군단에서 야전군급으로. 그래요. 장비도 넉넉히 줍니까? 장비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네. 사령관이 바뀝니다. 야전군급의 이제 대장 원수가 왔죠. 바로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삽질을 했었던 그 참호 열심히 하고 가리볼디. 잘 기다리는. 가리볼디입니다. 그리고 42전 여름에는 이제 독일이 이쪽에서 대공세를 하는데 그만큼 이탈리아군이 돈강 전선에 정말로 광대한 전선을 이제는 독자적으로 그 많은 이탈리아군이 맡게 되는데 과연 이탈리아군의 활약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근데 베세가 잘 하고 있었는데 아니 가리볼디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저는 이탈리아군이 이 기세를 꾸준히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말 속에 약간 뼈가 있는 느낌이요. 네. 이탈리아군에게 이 광대한 돈바스 전 지역의 방어를 어느 정도 맡겼다라고 네. 한다면 독일군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어디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지난번에 늘어놓은 주요 목표들이 다 점령이 안 되고 있던 상황. 하나도 못했죠. 로스토프, 네. 크림반도, 네. 또 있습니다. 하리코프. 하리코프란 곳은 독소 전쟁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가장 격렬한 공방이 반복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41년부터 43년까지 무려 4차례나 주인이 바뀌었던 어떻게 보면 전략적 요충지인데 최 박사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동네는 우크라이나에서도 2번째로 큰 도시였고 소련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4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광산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 있고 유전지대가 모여 있고 전략적 요충지로 진짜 중요한 곳들은 이 남부 쪽인데 하리코프는 한참 위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중요했던 이유가 있는데 뭐 일단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원래는 100만이었는데 이 9월 시점만 하더라도 한 85만 정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교통의 허브예요. 철도와 도로가 여기서부터 사방으로 뻗어갑니다. 뭐 로스토프뿐만 아니라 돈바스 내륙으로 다 이어지고 사통 발달의 교통의 요지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도 중공업을 발전시키면서 여기를 핵심 산업 지역으로 육성해갖고 T-34를 생산하는 가장 큰 공장이 여기 있었어요. 이 동네의 별명이 트랙터의 도시예요. 트랙터면 탱크잖아요. 그렇죠. 이 광대한 농업지대가 있는데 그 농업지대에 원래 이 트랙터를 공급하는 핵심 도시였고 네. 그걸 딱 바꿔서 T-34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죠. 그나마 이제 T-34 공장 같은 경우는 8월부터 소련이 이제 옮기기 시작하거든요. 뜯어서 옮기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럼 교통의 요새이자 핵심 전략 자산을 생산하는 곳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이 스탈린에게 이 하리코프가 어떤 의미를 지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원래 대도시였고 노동 계급이 밀집해 있는 곳이어가지고 소비에트가 이쪽 우크라이나를 차지할 때 바로 이게 거점이 되는 도시였고요. 지금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항상 거론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르코프인데 돈바스에서 키예프까지 갈 때 딱 중간쯤이 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키예프를 반드시 찾으려고 할 때 반드시 하르코프를 장악해야지 그 다음에 키예프를 탈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의미를 가진 것이죠. 예. 독일군은 원래는 이 하리코프를 향해서 육군이나 17군이 협공해서 그 여기를 방어하고 있는 소련 38군을 다 섬멸하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군도 여기까지 오는데 어마어마한 손실을 겪고 피해를 많이 받고 또한 이 부대들은 대부분이 보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 포위 기동을 할 수 있는 기동력 자체는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계획을 이제 독일군이 기존을 바꾸게 되는데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독일군이 이 당시에 이제 10월 시점에서 엄청나게 큰 작전을 착수하고 있었다. 바로 예전 우리가 봤었던 태풍 작전입니다. 모스크바 공세입니다. 모스크바 공세가 시작되는 시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공격을 시작을 하면서 히틀러 입장에서는 이 남부 전선이 확 튀어나와 있는 이 측면을 항상 우려를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남부 전선에 병력의 이동을 또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월 초에는 독일 육군이 이제는 벨고로드와 하리코프 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17군이 제일 남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17군이 조금 더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1기갑군이 로스토프를 향해서 남쪽에서 진격을 해야 되는데 1기갑군에 노출되는 측면을 너희 17군이 막아라. 그러면 이제는 하리코프 공략은 온전히 육군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찢어져서 뭔가 이제 육군과 17군이 나눠져서 하게 되는데 또 계획을 또 하나 내립니다. 히틀러가 하다가
야 아무래도 그래도 육군 혼자 가는 건 좀 불안한데라고 하면서 17군 부대 일부를 또 떼서 네, 육군에게 지원시켜줍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하리코프 점령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생겨요. 로스토프를 공격하는 1기갑 집단의 측면 보호가 또 약해지는 역할을 하게 됐고 사실 나중에 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튼 계속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게 네. 이쪽을 전력을 집중하다 보면 이쪽이 약해지고 그거 보충하겠다고 이쪽을 또 보충해주면 이쪽이 약해지고 독일군은 전체적으로 계속 부족한 느낌이잖아요. 네, 거리 장군의 문제예요. 네. 이게 하리코프에서 저기 지도상에서 로스토프가 얼마 정도 돼 보여요? 800km, 되게 가깝게 보이죠. 사실. 되게 가깝게 보이지만 네. 저게 400km입니다. 400km. 한 100km쯤 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러시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독일군이 왔을 때 이게 좁지 않습니까? 근데 전진하면 전진하면 동쪽으로 가면 이렇게 넓어져요. 넓어지죠. 그러니까 소모된 병력으로 더 넓은 곳을 상대해야 되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소련군 입장에서는 이게 상대방이 넓어질 때 틈새의 약한 곳을 탁탁탁 찌르면 네. 되는 거니까 정말 독일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네. 거죠. 그래서 이제 하리코프를 공격하는 것은 주로 육군이 하게 되는데 육군에서도 55군단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로 2개 사단이 하게 됐는데 하나가 이제 101 경보병 사단이고 하나는 57사단인데 전차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돼요. 대신 전차 대신 돌격포가 있었습니다. 네, 57사단의 돌격포 대대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독일군의 기갑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고 그나마 있던 기갑 전력도 지금 1기갑군에게 다 몰아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저희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독일의 기갑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축소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이 101 경보병 사단이 빠르게 이제 그나마 진격을 해서 10월 21일에는 하리코프 도시 외곽 6km까지 접근했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정찰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력 수색을 해 보는데 소련군 방어가 생각보다 약해요. 오. 여기는 원래 소련군 한 개 사단이 맡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 정보 파악했을 때 한 개 사단인데 사실상 이 시점에 소련군은 실제로는 대대급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시에 설마 저 정도 병력이 있을까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어요? 85만이 있는 곳인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 아. 충분히 우리가 준비가 되면 공격하자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포병, 공병, 그다음에 88mm 대공포까지 다 이제 끌어모아서 외곽으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이미 이때 소련의 지도부가 하리코프의 산업시설을 다 소개했고 이미 다 철수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도시를 끝까지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도시는 레닌그라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보병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 후속에서 이제 57 보병사단이 시내로 진입을 하게 됐고 24일 날 하리코프가 완전히 독일군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냥 사실 들어간 건데 네. 소련군 같았으면 이미 첫 번째 사단 도착했을 때 그냥 공격하라고 했을 텐데 그렇죠. 너무 신중했기 때문에 늦어진 거네요.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올 때까지 독일군은 너무 지쳤어요. 쉬어야죠. 하리코프를 원래는 쉬는 게 아니라 추격해야겠죠. 네. 하리코프를 밀고 지나서 나가야죠. 쭉 가야 되는데 추격할 능력이 없어서 소련군이 질서정연하게 철수를 할 수 있었고 역시나 이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뭐가 있어? 갑자기 11월 중순에 도시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폭발들이 또 폭발물 설치한 거예요? 네, 여기 키예프에서 건물에. 봤죠, 한번. 네, 부비트랩 설치하고 나간. 여기서 사단장 참모들 다 죽어요. 독일군 1개 보병사단의 사단장이 여기서 폭사합니다. 네. 가장 좋은 건물에다가 거의 이런 그렇죠. 폭탄을 설치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민간인들 200명 정도 뭐 이렇게 체포를 그럼 했고 85만 이 민간인들은 남아있는 상태고요? 남아 있는 상태죠.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긴 하지만 네. 여전히 많은 민간인들이 있었고 이때 공개적으로 발코니에서 처형했던 대부분이 또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이 계속해서 이 도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물이 무너지고 악에 바치게 됐는데 네. 군인은 없고 시민한테 분풀이를 네.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반 뒤에 이 도시의 인구가 약 30만 수준으로 줄어들거든요. 그 이유는 독일군이 여기 들어와서 모든 물자들, 식량들을 다 어떻게 하면 뺏어요. 징발하면서 이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주민들이 기아 상태에 오게 돼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슈타인이 확실히 비상한 면이 있었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결점이 꽁생원 기질이 있었다. 꽁생원이요. 이게 안 되나? 이거 그렇지. 아, 이거 더 기분. 맞아요. 이게 안 되나? 근데 이 시점에서 소련군은 어떻게 방어했느냐? 바다를 잡고 있으니까 육지를 굳이 통해서 오지 않고 그렇죠. 육지 넘으면 산 넘어야 되고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한포 사격으로 또 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부대까지 저지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름 화력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세바스토폴의 방어 병력이 5만 명을 넘게 됩니다. 2배 이상이 늘었네요. 네. 이때 중요한 지석을 만듭니다. 총 한 27개 터널에 총 연면적이 15,00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이미 있었다고 해요. 엄청 큰데요, 진짜. 네. 그러네. 그리고 거의 여기 3만 명의 주민들을 넣어놓고서 우와. 생산 임무를 갖다가 맡겼죠. 지하에 다 숨어 들어가서 항전하는 수밖에 없다. 진짜 인간의 의지다. 지원을 했죠.